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직원 양 씨가 횡령 혐의를 감추려 폭력 사례를 수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송명빈 대표가 이제 오늘 다시 경찰에 소환이 됐고 현장에서 보니까 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던데 좀 내용을 들어보면 양 씨가 이제 죄를 감추려고 폭행과 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송명빈 대표도 지금 저번에 주장을 보면은 이제 양모 씨가 본인의 어떤 횡령과 배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서 폭로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 근거를 들어보면은 이 양모 씨가 지금 사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업무 행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지난해 6월에 해고를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필리핀에 잠적을 했고 그 전에 지난해 4월에 이 양모 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 외장 하드에서 회사에 25억 원어치 개발 관련 자료가 나왔고 퇴사를 하면서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폭로의 경위를 공격하는 거는 향후 추가 폭로가 나오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그 폭로자의 그 신빙성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여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대표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양 씨가 이제 횡령, 뭐 배임 이런 것을 감추려고 폭행, 폭언 등을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양 씨는 나는 뭐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양측의 좀 진실 공방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까? 경찰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송 씨의 폭행 부분과 그다음에 송 대표가 고발한 그 직원 양 씨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배임 부분이에요. 물론 이 폭행과 재산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먼저 폭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폭행 과정에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뭐 여권을 가지고 오게 하거나 배꼽 인사를 시키거나 강요 행위는 없었는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재산죄 그다음에 양모 씨가 횡령 배임을 했다는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 송 대표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개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 씨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바지 사장에 불과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위치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 일간지가 보도한 뭐 입수했다는 녹취록에 보면은 이 송 씨가 양 씨에 대해서 나한테 컨펌 안 받고 몰래 판 도장 갖고 와라 사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양 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행했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그간의 송 씨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어떤 다각도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사를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나눠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양 씨 측이 송 대표를 상습 폭행, 상습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뭐 이런 8개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송 대표도 출석을 했을 때 폭언과 폭행 사실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제 시인한 부분을 넘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러난 사실관계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듯이 뭐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일부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상습 폭행, 그다음에 이제 협박 부분 그리고 강요가 될 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는 그 처벌의 정도 확실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시에 상해까지 이루어졌는지 몇 회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등재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데 만약에 등재만 이렇게 되고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 조건에서 변화가 없었다면은 또 이게 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 대표가 이전에 이제 자신의 부인을 좀 폭행하는
약 10회 정도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제 어떤 처벌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이 단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2월에서 10월 정도 형에 불과하다면 만약에 어떤 가중 사유가 있다면은 예. 최고 1년 6월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는 아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양모 씨에 대한 폭행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은 법정형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어떤 강요라든지 협박 부분하고 경합범도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게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참 양진호 회장에 이어서 이번에 송명빈 대표까지 갑질과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직장 내 폭력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이 원인은 뭐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이 직장 내 해결은 먼저 이제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해요. 이게 예. 단시간에 근데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 이렇게 폭로만 이어지고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다행히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갑을 관계에서의 불합리한 폭행이라든지 폭언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추세로 그렇게 기울고 있다는 거는 예.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걸맞춰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미약한 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감시 감독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어떻게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폭행을 변론으로 하고 단순한 무슨 왕따라든지 예. 폭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지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안인데요.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경찰관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두 분이나 적발이 됐죠. 이제 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A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에 보은군에 있는 국도에서 자신의 차를 자가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당시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9%예요. 현행 기준으로 보더라도 면허 취소 수준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12월 31일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이었고 청주시 모 국도에서 이 0.069%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호대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잠이 드니까 지나가던 시민이 이거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되는 그런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참 지금 이렇게 참 처벌 규정이 강화는 됐는데 운전자들이 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지 의식 수준이 아직 많이 미흡한 건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 이 처벌 수준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의 그 음주 운전의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무슨 면허 결격 사유를 넓히고 이런 그 규정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지금은 일종의 계도 기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바뀌는지 음주운전의 그 발생률이 얼마나 줄어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줄어들지가 않는다면은 예. 그때 이제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이 2달 동안 음주운전자 91명을 구속했더라고요.
저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좀 검찰의 이런 사법 처리가 그래도 한층 더 기존에 비해서는 좀 엄격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윤창호법의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도 구속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는 뺑소니라든지 알코올 농도 뭐 일정 부분 이상, 일정 비율 이상 아니면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91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해 그러니까 2달 동안에 2,600명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발생된 건수만 2,600명이니까 실제 음주운전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발생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발견되는 비율이 그럼 이게 더 많은 무고한 사람이 사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창호법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높은 거는 내가 음주운전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좀 더 이거를 100% 근절할 의도가 있다면은 향후 뭐 법원의 판결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면은 그때 더 법정형을 뭐 무겁게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다른 기타 범위까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넓혀가지고는 그런 인식을 좀 더 심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제 와가지고 어떤 여론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는 음주운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또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계도 기간이니까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안인데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첫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뭐 알츠하이머 핑계로 한 8개월 정도 미뤄왔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왜 인제 내일 첫 재판이냐 하면은 이분이 기소되고 나가가지고 이제 재판부에 이송 신청을 한번 했어요. 나는 주소지가 서울이니까는 그리고 여기에는 관할권이 없다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는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달에 첫 기일이 잡혔는데 그 전에 이제 이순자 여사가 또 알츠하이머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재판에 불출석을 했죠.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불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관할 이송 신청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이제 상급법원에다가 관할 이송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다 재항고를 했는데 이것마저 기각이 됐던 게 이제 1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첫 기일이 잡힌 건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또 신경쇠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내일도 불출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참 오랫동안 재판을 회피해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좀 이제는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법정 구인 가능할지 이게 정말 재판에 나설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은 그런 증빙 자료를 내고 어떤 기일을 추정을 요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관할 이송 신청도 해보고 재판부 이송 신청도 해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유가 지금 핑계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법원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경우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상 집행의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구금이 됐고 그때는 뇌물이었으니까 형량이 더 커요.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강제 구인을 못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연세가 90세가 다 가까워 오셨어요. 그런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나는 도저히 법원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몸져 누워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역사의 평가라는 거는 내가 자서전을 내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후세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회고록을 내고 뭔가 타인에게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또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면은 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될지 또 법원이 강제 구인을 집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